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7일 투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오늘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어떻게 이제 또 연결지어서 정리를 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투산 에너빌리티에 좀 많이 전개가 되어 있고 하나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식들이 좀 들쭉날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우선 협상자 선정을 진행했고 한수원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지금 이제 EDF와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항소를 진행을 했고요. 그 두 기업이 계속해서 항소를 하면서 좀 태클을 걸면서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좀 애매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도 예측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반독점 당국이 좀 빠르게 그 진정 항의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요. 그 기각에 대한 내용은 EDF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이 지재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은 사실 지금 최근에 유럽 내에 있는 제조 기술 관련해서 중국의 그런 기술력을 좀 제재를 하면서 그런 경쟁 구도에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을 때 상당히 좀 이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러한 이 움직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 EDF에서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반독점 당국이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웨이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소송도 마찬가지.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준비했던 그런 서류들을 체코 정부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요. 그게 뭐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200명 정도로 전문가들을 집약을 해서 서류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재권에 대한 이 권리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것을 체코 정부에서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재권에 대한 소송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체코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8월 1일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졌지만 하루 만에 기각이 되었다라고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EDF가 1심 이후에 15일 동안 또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소를 하겠다라고 제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항소가 제기되면 이제 이 60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F 입장에서는 지금 15일을 꽉 채워서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기간으로 본다면 10월 31일에 그게 이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항소 기간은 아무래도 11월 15일까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5일에 이미 항소를 진행했다면 곧 이제 소식이 들려올 것 같고요. 그게 이제 60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월 15일 넘어서 1월 15일까지 내년 초까지는 이 결정이 좀 내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 최근에 이 1심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서 빠르게 기각을 해버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체코 정부에서 예상을 하는 듯이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발주사에서, 그죠? 체코 전력공사에서 우리나라에 2주간 협상과 기술 실사 차원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이제 보냈죠. 그게 이제 60여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여 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이 우리나라에 지금 방한 중이고요. 이미 이제 한 3, 4일 정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장으로 가서도
그 원자로에 대한 제작 과정과 그런 시설들을 이제 실사를 할 것 같고, 최종 협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가격까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제 항소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체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굳이 시간 낭비하러 우리나라를 올 필요가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문제없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출 신고입니다. 아무래도 원전 기술이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부터 파생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수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출 신고를 우리가 이전에 바로 미국 정부에다가 진행을 했더니 그게 이제 반려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기업을 통해서 수출을 신고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국 기업을 통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니 이 기업이 웨스팅하우스밖에 없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이러한 유리한 입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를 건들고 있습니다. 지재권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수출 신고라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엔 미국 정부가 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하기 원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로열티라는 그런 금액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웨스팅하우스도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협상이 되어 가는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금 이제 21일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웨스팅하우스로 가서 다시 합의를 시도할지, 합의를 마무리할지, 그거를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11월 5일에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력 원칙에 관한 기간 간 약정에 서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부가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원자력 협력에 대한 그런 원칙을 협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직은 가계약이기 때문에 MOU 체결은 최종 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연내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 수출 신고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협력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계속 이제 그런 이 트럼프의 존재감을 뿜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또 나왔던 소식이 에너지부 장관에 대한 지명인데요. 그 에너지부를 화석 연료 신봉자로 이렇게 라이트라는 그런 인사를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인사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 장관으로 셰일 에너지 개발업체 최고 경영자 CEO를 지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정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지금 이제 매사추세츠 공대 MIT를 졸업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소형 원전 스타트업 기업의 오클로의 이사회에도 소속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 셰일가스, 그다음에 오클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죠? 인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특히 최근에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와 그다음에 정책들을 폐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화석 연료와 이 SMR 소형 원자로 원전에 대한 에너지를 다시 주목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지금 인상 깊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미국 정부도 그런 움직임인데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 3배로 이렇게 하는 약속을 또 COP29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기존 선언에 참여한 국가가 25개국이었는데 원전 세배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국가들이 튀르키예, 케냐,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코소보, 나이지리아 등 6개국이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원전 에너지가 또 하나 대형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이제 용량도 크고 건설하는데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기간도 많이 들고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이렇게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산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론을 반영해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계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고 NYT가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트럼프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인 이 국가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글로벌 IB 은행 14곳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원전 사고 이후에 필요한 이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붐에 대한 전력난으로 원전 수요가 늘면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BNP 파리바, 시티 등 14곳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라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의 행동 촉구 방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COP29에서 6개국이 추가로 원전 세배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미 28에서부터 이 글로벌 IB 은행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 은행들이 건설에 대한 확대를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계속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SMR과 통신이 이제 수혜를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이 지금 빅테크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로 AI 인프라 투자에 내년에 7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 그 다음에 알파벳의 올해 설비 투자 합계가 전년 대비 42% 늘어나서 29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3분기에만 83조를 투자했는데요. 근데 이 기업들이 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MS, 아마존, 메타, 알파벳은 내년에 각각 419조를 지출할 예정인데 대부분 AI 인프라 투자에 쓸 예정이다.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이런 전력원들 그런 것들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할 거고요. 그게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래에 있는 빅테크 AI 투자 수혜 기업 리스트가 이렇게 나왔고요. 설비 투자가 이렇게 메타가 55조, 그 다음에 아마존은 104조를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 그 중에 많은 부분이 SMR 통신 전력 데이터 센터 리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에 포함이 될 거고 여기 엑스에너지와 뉴스케일 파워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업들이 SMR 상용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이 원자력 기업에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 IB 은행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벤저민 레인키 부사장 인터뷰에 의하면 아마존 등에서 5억 불을 이미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받았고요. 5억 불이면 수천억, 거의 7천억이죠. 상당히 큰 돈을 투자받았고 한국이 납기를 잘 지키고 가성비가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DLENC와 협력을 하고 있고, 향후 이제 이 엑스에너지의 모델이 확대가 되면서 점점 깔리기 시작하면 직접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죠. 뉴스케일 파워도 곧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최우선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고준위 특별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말지 계속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1월 19일에 법안 소위가 열리면서 여기 이제 포함이 될지 말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세 부분은 이제 거의 다 합의가 되었고, 큰 틀에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정쟁으로 지금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해외 분위기들, 미국의 분위기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다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합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빠르게 통과가 되어서 이제 24년 말이기 때문에 좀 이제 시행이 되어야 된다. 뭐 송전망이든 아니면 적절한 이제 에너지원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해서 다 깔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밀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에 다가오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반도체 혹은 뭐 그런 다른 이제 제조업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 수요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경쟁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기업들이 전기료가 비싸고 전기에 대한 생산이 이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쟁력에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은, 첫 번째로는 프랑스 EDF의 항소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체코가 도장을 찍기 위해서 방한을 했고, 3월에 본계약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다. 그리고 제일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대한 신고인데, 그게 지금 미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협력을 이루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 이런 합의에 대한 그런 도장을 찍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도 결국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주목해보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또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초점이 화석 연료도 있겠지만 SMR과 같은 원자력 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이 에너지에 대한 트렌드도 원전 발전의 3배와 같이 이렇게 급속도로 원전을 늘리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요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금융 지원까지 될 수 있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미 움직이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AI 투자 확대로 인한 그런 투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것이 SMR 분야인데,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가 연결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저 기업들의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엑스에너지도 직접적으로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고준위 특별법이라든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보고 이후 확정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점점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시장이 시작되고요. 계속해서 급 변동하는 시장에 의해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고요. 큰 시장의 파동만 없다면 무난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